어쨌든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한 우리가 이제 뭔가 분배받고 소비하고 뭐 이런 이제 방식이 될 텐데, 분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라면 임금이잖아요. 대개 임금인데 아무래도 이제 임금의 영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이제 국가를 통한 어떤 공적 이전인데요. 그러니까 이 배합의 문제라는 거지. 배합의 문제. 예. 그래서 오늘 뭐 제목이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버무려서 주로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는 이슈 이런 걸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 그리고 뭐 실업, 취업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가 뭐 저출산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보면은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이 기본소득,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4차 산업혁명 그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냐, 좀 보면은, 돌이켜보면 올해가 굉장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재미가 좀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손에 딱 잡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국회의원 2명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당 이름 자체가 이제 기본소득당이잖아요. 여기는 또 이제 그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인데 기본소득을 굉장히 지금 강령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이 강령의 일부인데요.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서 형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재원이라는 걸 여기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강령에 써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는 뭐 좀 두 가지 그 배경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어떤 유력한 대응책으로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특수한 건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강타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좀 뭔가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 산업혁명하고 좀 다른 점은 뭐 주제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 고용 형태가 좀 변화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노동 같은 거 뭐 이런 건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하고 이 고용 형태 변화, 그러니까 일자리의 어떤 불안하고는 조금 이제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유력한 대안으로 이렇게 좀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촉발된 이런 경제 위기 상황도 기본소득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데 있어서 한몫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인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 위기하고요, 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의 일자리 위기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이거하고 연결짓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예,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시가 됐죠. 이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저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이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실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이 좀 많이 탄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보수 야당, 통합당 뭐 이런 쪽에서도 기본소득을 이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기본소득 사회로의 전환. 저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본소득 사회가 아닌데 앞으로 기본소득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나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재생산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겠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걸 갖다가 소비하고 뭐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뭔가 그 경제 활동을 개인들은 영위를 하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는 이 소비를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라는 건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나 뭐 계급적으로, 뭐 계급이라는 표현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다릅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되면서 이 개인의 삶이 재생산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가 또 재생산되고 뭐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어떤 형태인가를 각각 좀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 분배, 소비를 각각 이렇게 봤을 때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고전적으로 크게 세 개의 집단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이런 이제 생산에서의 어떤 역할을 각각 맡게 되고, 생산의 어떤 기여에 대해서 분배를 받고, 그것이 이제 소비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이 세 계급들이 생산에서도 상이한 역할을 하지만, 그 분배의 영역에서도 이게 이제 서로 상이한 형태의 어떤 소득을 얻게 되고, 소비의 영역에서도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그 사이클이 각각의 이제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이런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맞물려 가지고 뭔가 이제 생산도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이제 분배도 좀 뭐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뭐 이게 이제 그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문제는 경제적인 이런 재생산 구조가 교란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란이 왜 되는 거냐, 바로 그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뭐 노동자들이 소득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삶의 생산에 필요한 소비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런 안정성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이야기하는, 약속하는 것도 그런 안정성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복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이 문제를 기술적인 뭐 문제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기술적 조건이라는 거는요, 실제 그 기술적 조건이 있다라는 거하고,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되려면은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산업혁명 증기기관 얘기할 때, 기차가 영국에서 맨 처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선로가 놓이고 한 게 1830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발명이 된 거는 그거보다 훨씬 100년도 더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기술은 다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응용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갈등과 이제 시간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본가와 자본가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흔히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것도 이제 그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무슨 뭐 절반이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자리가 절반이라는 건 일자리 한 개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루 8시간 하는 일자리, 주 40시간짜리 일자리. 왜 주 40시간을 꼭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더 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개수라는 게 굉장히 신축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제 영역이 계속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자리가 뭐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뭐 사람들의 어떤 뭐 삶의 지평이라든가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더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게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일자리가 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 그냥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변화들, 어떤 불확실성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소득이 그러면 이제 대응책이 될 수 있겠느냐, 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본소득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아마 뭐 정확한 무슨 뭐 개념 정의라든가 이런 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충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의를 거기서 이렇게 해놔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
또는 뭐 정치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개인 또는 뭐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은 좀 빠져 있는데 정액 그리고 현금 이런 표현들이 각각 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충분성이에요. 충분성. 그러니까는 월 10만 원 이런 거 기본소득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이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한 2000년대 한 초반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초기에는 이 기본소득을 되게 이제 누가 주장을 많이 했냐면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 자체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는 기본소득이고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이제 뭐 아동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수당이 뭡니까? 이게 이제 만 7세 미만 어린이 아동한테 다 주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 이제 모두에게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에게 준다는 점에서 이제 보편적인 성격을 갖잖아요. 그 조건 없이, 그죠? 조건 없이 정기적이기도 하고, 그죠? 정액의 현금 맞잖아요. 근데 모든이 아니잖아요. 이게 만 7세 미만한테만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소득을 그 당시에 주장했던 사람들 같으면, 그래서 아동수당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이게 논의 양상이 좀 바뀌었는데, 왜냐면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좀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중화되고 또 유력 정치인들도 이걸 이제 지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아동수당하고 청년수당인데, 기초연금도 뭐 그런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청년수당, 그러니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위 10% 빼려고 했는데, 특히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아마도 그때 이제 그렇게 주장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100%에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는 걸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본소득의 입장에서는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뭐 줄잡아 한 10년 정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하나씩 실현이 됐거든요. 실현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 뭐 론자들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그러는 과정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기본소득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타협을 그다음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본소득 사회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더 넓혀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으로 간다, 뭐 이런 아마 생각이 아닐까 뭐 짐작을 해보는데, 어쨌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또 지급이 되면서, 사실 이거는 총 재원이 14조 정도 뭐 되거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예요. 아마 여태까지 경제정책 대한민국에서 한 것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보면서 기본소득 확대의 필요성이 이렇게 증명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줘야 된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더 계속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무슨 소리냐, 그 말고 다른 방식, 뭐 이를테면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주장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좀 역사를 봐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뭐 사실 이게 뭐 많을 것 같지만 뭐 별거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역사가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는 언제 나왔냐면은 18세기 말 또는 19세기 초, 그러니까 연대로 치면 1800년 언저리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의미의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토마스 페인이에요. 토마스 페인이 농업 문제라는 굉장히 짤막한 이 팜플렛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이 기본소득하고 좀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를 거의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고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그거를 기본소득이 이제 베이직 인컴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베이직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이제 성인이 되는 사람들한테 15파운드, 연간 15파운드를 그냥 럼썸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주자. 토마스 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바로 맞받아가지고 이제 토마스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 너 그건 아니다. 왜 저기 성인 되는 그 걔네들한테만 주냐. 모두에게 줘야 되고, 그렇게 한 번 주지 말고 계속 줘야 된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소득에 가장 좀 더 가까운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토마스 페인, 두 토마스가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기본 자산
또 기본소득 이런 걸 이제 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800년 언저리예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게으름에 대한 찬양인가 뭐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소득 아이디어랑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여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뭐 얼굴 해놨는데요. 밀턴 프리드만은 뭐 역시 이제 유명한, 굉장히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어떤 태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밀턴 프리드만도 이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이게 나와요. 근데 그 띄엄띄엄이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방식들이 흔들릴 때마다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과거지향적입니다. 토마스 페인이 그런 기본 자산, 기초 자산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사실은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형성기죠. 자본주의적인 뭐 방식으로 이게 재편되는 그 와중에 가장 이제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연히 서민들죠. 밑바닥의 서민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서민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농사 짓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이제 도시로 간다거나, 아니 도시에도 가기 싫으니까 이제 저 산에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다 필요 없고 나 좀 저기 땅으로 좀 돌아가기 좀 해달라고, 땅으로 돌아가서 난 좀 농사 좀 짓게 좀 해달라, 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요구인 거예요. 이 토마스 페인이 이야기한 그 농업 문제라고 하는 그 굉장히 짤막한 그 팜플렛인데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안정성을 다시 되살려 놔라라는 그런 주장이기도 한데, 또 달리 보면은 그 이제 되살리는 방식이 굉장히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이제 논의들이 많고, 이후로 넘어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기본 자산에 해당하는 주장들이 약해지고 기본소득 주장이 더 강해집니다. 캐피탈이냐 이 인컴이냐 이걸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인컴이 좀 더 근대적인 형태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지향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848년에 막스하고 앵겔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씁니다. 공산당 선언의 3절에서 이제 막스 앵겔스가 뭐를 하냐면은 그 자기들 말고 다른 입장들을 막 비판을 해요. 딱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냥 과거지향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이 이게 너무 복잡한데 이거에 대해서 뭐 별 관심이 없다. 너네들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경제제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뭐 기원을 찾자면은 흔히들 이제 비스마르크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는 당시에 가장 선진국은 영국이었죠. 하여튼 영국에서 이런 복지국가라는 걸 공식화한 문서가 어떤 뭐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국가의 경제적 역할, 이게 이제 20세기 중반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커지는 거죠. 거기에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뭐 사실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기본소득론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봄으로써 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안정성이라는 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때마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보면은 그 안정성이 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페인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스 페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15파운드씩 좀 주고 그냥 얘네들이 이걸로 농기구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 사실은 실제 역사에서 실현된 건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임노동이에요. 임노동.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임노동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임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의 최초의 실현 형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것도 재밌는 건데, 지금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막 이렇게 참견하고 하는 거 싫다. 그냥 돈 줘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데, 이런 분이 이제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라는 분인데, 그 러셀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분들인데, 여러 가지 수당들 주지 않냐. 그거 다 없애라. 다 없애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그냥 주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각되고
결국은 비버리지식의 어떤 복지국가 이런 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 끝으로 그냥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기본소득의 어떤 마중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안 주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재난이 됐으면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이걸 왜 다 주냐. 그래서 물러선 게 이제 50%만 주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70%가 됐고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100%까지 간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옹호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선별 지급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별 지급을 하려면은 사실은 피해를 누가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의 피해를 누가 받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얼마나 받는지도 몰라요. 선별 지급을 하려면 하여튼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별 지급하지 말고 이게 다 주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제 선별을 못하기 때문에 준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를테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제 70%나 이런 식으로 됐었다면은 사실은 엄청난 저항에 이게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나아질 수 있는 거냐? 나아질 수 있죠. 나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과정에서 뜻밖의 수확도 있었다라는 건데 바로 이 조세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사등하지 말고 100%를 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준다라는 게 나중에 조세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걷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세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국세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러분들 또는 뭐 하여튼 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 뭐 이 집안 사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국세청이에요. 근데 그 자료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뜻밖의 좀 공감대가 뭐 아주 넓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그 기준이 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득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갖고 있냐면 국세청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거는 저 뭐 보건복지부나 뭐 하여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사회보험은 그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복지부처에서 이걸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쪽 국세청으로 이제 이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기본소득 또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삶의 생산의 안정성, 이거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그 안정성의 교란이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일자리의 개수라는 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노동 시간을 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 이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거냐. 결국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안정성의 교란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제 없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래서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소득 분배 문제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그러니까 나쁜 점은 이제 돈이 있어도 과감하게 행동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정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단점도 있는데 사실은 장점도 있다. 뭐냐면, 뭐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뭐 고쳐야 되고 막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굉장히 좀 엄중하게 되게 크게 이걸 가져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기본소득론이 국가를 대하는 방식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상하냐면 기본소득을 제대로 주려면 수백조를 걷어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가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수백조를 걷었어요. 걷었으면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나눠줘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찬성 반대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1차 영역,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재분배하고 이거는 2차 영역이에요. 2차 분배예요. 그게 아니고 1차 분배, 이것도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야 이제 2차 분배가 뭔가
사실은 부담이 덜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 1차 분배 영역에서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노동자들의 힘이 전반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내에서의 이 분열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1차 분배 영역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이제 2차 영역에서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건데,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근데 왠지 국가가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그쪽으로 이제 퉁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1차 영역에서 뭔가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그것이 2차 영역에서 이제 조금 보완하는 형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삶의 재생산을 보시면, 어쨌든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한 우리가 이제 뭔가 분배받고 소비하고 뭐 이런 이제 방식이 될 텐데, 분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라면 임금이잖아요. 대개 임금인데, 아무래도 이제 임금의 영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이제 국가를 통한 어떤 공적 이전인데요. 그러니까 이 배합의 문제라는 거지. 배합의 문제. 이 배합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분배가 아니고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를 해주는 게 있어요. 국가가.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직접 주는 거잖아요. 교육을. 그죠? 예.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이제 노동시장을 통한 그 소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를 통한 어떤 공적 이전 소득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소득이 아니고 이제 소비 영역에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소비,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배합할 거냐가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산업의 어떤 뭐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이 배합을 바꿔나가는 거. 이거가 지금 핵심적인 문제지, 이걸 뭐 이를테면 뭐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기본소득은 완전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뭘로 간다든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그 1차 영역, 이거를 포기하면은 사실은 그 나머지도 어렵다. 이게 이제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는 더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텐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물론 뭐 많이 계시겠지만, 기본소득을 주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국가가 좀 더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국민부담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국민부담률이 이제 그 조세, 국가가 걷어들이는 총 세금 플러스 사회보장 기여금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 26%쯤 됩니다. 근데 이제 OECD 평균이 한 35%쯤 된다고 해요.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냥 비교를 위해서 보면은 한 8, 9%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GDP가 한 2,000조 정도 되니까는 그냥 한 2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180조, 200조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들이 그 정도를 더 걷어서 이거 그냥 한 30만 원씩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아무 답이 없는 거지만, 예. 그러면 그러한 어떤 국가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복지국가론자든 기본소득론자든 간에 쓰는 쪽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 걷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일하냐면, 예를 들면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낭비되는 거 이거 줄이면 되지. 낭비라는 게 굉장히 이게 누가 보면 낭비인데 누가 보면 낭비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낭비가 되면은 그게 누구 또 소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잘 안 없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요. 하여튼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환경세 이거 걷어가지고 왜 그거를 나눠주죠? 왜 나눠줘야 되죠? 환경세 걷었으면 환경을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세를 걷어서 나눠줄 수 있다고 쳐요.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뭘 쓸 건데? 반환경적인 기업들의 물건들을 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런 논의들이 좀 더 진전돼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별로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그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들이 이걸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특수한 경우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좀 뭐 예외를 두는 거가
뭐 기본소득론을 반대할 근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소득에 대한 뭐 찬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건강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저기 전국민 고용보험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국민 고용보험도 자영업자도 들어가고 이제 실업자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기여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 사실은 조세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덴마크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제가 국민부담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 26%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보장 기여금이 한 8, 9%쯤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나머지가 조세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상 사회보장 기여금이 뭐 세금이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실제로 뭐 기여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모자라고 막 그러면 세금으로 다시 막 메꿔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그냥 아예 그냥 안 돼버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계속 줄어들면 이 자본가들이 계속 어쨌든 계속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 벌려면은 결국은 그 돈이 다른 자본가한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노동자들은 실제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 돈을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 생산의 산물을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 근데 기본소득을 줘,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냐면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세금 누구한테 나오겠어요, 결국? 자본가들한테 나오겠죠. 십시일반으로. 십시일반을 자본한테 걷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누구 걸 사겠어요? 이를테면 뭐 삼성, 뭐 애플, 뭐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여기 뭐 다른 그냥 너저분한 자본가들의, 죄송합니다. 여기 너저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너저분한 자본가들에게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거둔 돈을 사람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독점 대기업 자본가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요.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만 남겠죠, 그러면.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기본소득이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본가들이 그 기본소득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도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사람들이 쓰잖아요. 경제학에서는 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승수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뭐 경제 활성화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무슨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뭐 해보신 분도 계시고 거의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십몇 주가 풀려요. 그렇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모든 사람한테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모이고 뭐 해가지고 누구한테 집중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로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그 세금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뭐 번역을 하나 했는데, 제가 받는 인상은 공통적으로 자꾸 이렇게 주는 쪽에 대해서는, 쓰는 쪽에 대해서는 뭐가 하여튼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걸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걷어들이는, 그래서 뭐 그 표현을 뭐 걷어들인다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참 그렇긴 한데,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없었고, 사실 이번에만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힘든 거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게 결국은 뭐 사회적인 어떤 힘으로 이런 걸 좀 뭐 밀어붙이든 막든 하여튼 뭐 이런 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 입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수도권 집중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